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라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전망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임대용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목요일에 오아시스에서 부동산 현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K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서울 강남 집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 이 강남 이외 지역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좀 확산되는 걸로 보이나요? 네, 우리가 9.13 대책 이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방안이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 부분에 대해서 강화되면서 시장이 많이 가격이 하향 정상되어 왔어요. 특히 그 중심점에 섰던 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가 두드러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부 이제 서울 아파트들도 일부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도 좀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재건축,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일부 투자자들이 거래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전고점 대비는 아직은 못 따라왔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기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존의 재고 아파트, 일반 아파트, 다시 말해서 기존 아파트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하고 있던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이나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좀 더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좀 말이 좀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의 강북권 중심의 저가 아파트는 아직도 5억 원대 이하의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9억 원 이하의 때 아파트들이 역시 같이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그래픽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 강남 주변의 서초, 송파, 또 뭐 관악, 금천까지도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좀 확대하는 방향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렇게 되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좀 큰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분양 가격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가 분양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사업적인 면에서 승인이 안 날 테니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시세보다 만약에 낮게 분양한다면 지금도 뭐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더욱이나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옛날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싸게 나온다는데 이러면은 뭐 이렇게 서둘러 매입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기대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거는 아직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진행이 거기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뭐 정부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나타났듯이 다시 한번 또 그게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부동산 특히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실수요자 중심하고 일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좀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재건축도 좀 가격폭이 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입장인데 만약에 특히 강남 재건축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가 형성되는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보다 뭐 많이 싸다 이러면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약간의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그러다 보면 또 그 건설업체들의 그 공급에 대한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위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는 과도한 폭리는 당연히 네.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선까지 그거를 서로 조율할 것인지는 아무래도 좀 논의가 좀 네. 되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좀 바닥을 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론은 지금 뭐 사실은 바닥이라기 하는 게 아직은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지금 좀 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적지 않게 많아요. 네. 아직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주택 공급률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대기하는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지금 생각보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아직은 좀 논의돼서 바닥론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 수요는 많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좀 변화된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는 부동산하고 사실상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인기가 떨어지겠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매입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많이 오른다면은 굳이 금융 상품으로 가도 되니까 예적금 같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대인 경우로 지금 장기 금리가 지금 미국에 내려가니까. 그렇죠.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도 장기금리가 이미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성이 당연히 실리겠죠. 게다가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 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또 자금도 금리가 많이 저금리라면은 충분히 다시 부동산 시장에는 좀 더 약간의 관심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은 아파트 쪽은 너무 규제가 심하고 그래서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 자체가 주거형 부동산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좀 더 직접적이겠죠. 왜냐하면은 금리보다 임대 수익이 높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더 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대출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역시 이것도 시장에서는 뭐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을 보지만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 같이 수익형 부동산, 임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면 좀 안 좋거든요, 상태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들 시장에서는 다시 또 하나의 반전 기회가 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실제로 좀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우리가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나 오피스텔도 좀 공실 우려가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시장 상황과도 금리만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지금은 좀 더 서로 다른 금리는 좀 더 낮아지고 있지만 경기 불황은 여전히 있다는 거. 그쪽도 그러면 9.13 대책 이후로 좀 가격에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상가나 오피스텔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근데 지금 주택 시장이 일단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약간 침체된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상가나 이런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이들 시장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뜨겁지는 않고 약간 좀 식은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추이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유형별로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상가의 경우 공실률 높다는 뉴스는 뭐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종로 한복판 가도 그렇고 강남 한복판 가도 그렇고 상가가 공실이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명 상가라는 이태원 경리단길부터 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 지역마저도 상가가 공실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가격들이 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상가 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이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임대료 내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라도 시장이라도 좋으면은 장사를 하겠지만 네. 시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는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지금 실제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의외로 이 세종시더라고요. 이게 왜 의외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파트가 또 하나도 없기로 그렇죠. 유명한데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택을 어느 정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 다른 형태를 보이지 않나 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은 세종시 상가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네. 아파트하고 상가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틀려요. 아파트는 의식주의 가장 필수적인 주 아닙니까? 예. 3대 기본 필수 네네. 요건인데 상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장에 따라서 또는 선택의 요건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반드시 입주가 잘 되고 아파트가 분양가가 비싸게 했다고 해서 상가가 동일하진 않아요. 네. 상가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통해서 임대 수익이 나오고 건물주가 그 임대 수입을 가지고 상가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임대 수익을 믿고.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세종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도시 상가거든요. 예. 신도시 상가 특징은 아파트가 다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분양돼서 입주까지 그리고 거기에 정착되는 상권 형성까지는 최소 5에서 최장 10년이에요. 네. 그거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례 신도시 상가도 마찬가지고 마곡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더 정착 시간, 상권의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네.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지금 경기 불황이 맞물리는데 있고 하지만 또 지금 일부 택지 공급하는 데 입장에서는 LH 공사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신도시에. 네. 아무래도 비싸게 땅을 상가 용지가 아파트 용지보다 비싸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하고 네. 그러면 그 비싼 분양, 이거 입찰을 통해서 보통 분양 받거든요. 네. 비싸게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상가를 지어서 더 비싸게 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차익이 나면 그런 네. 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맞물리면서 세종시가 지금 어려운 네. 상가 시장이 어렵게 가는 뭐 거죠. 세종시뿐 아니라 상가를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체크해야 같네요. 되죠. 예. 또 이 상가와 함께 거론되고 하는 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네. 오피스텔 쪽은 좀 어떻습니까?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네. 소형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졌는데요. 가장 큰 게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하고 공급 과잉이에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공급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네. 땅만 아파트와 달리 인허가 절차 간단하기 때문에 달리 간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언제든지 하나의 오피스텔이 잘 돼가지고 만약에 300세대가 다 임차인이 잘 채워지면 네. 옆에다 또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바로 수익을 임대료를 나눠 먹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실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오피스텔 아까 말했듯이 새로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임대료를 보고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의 월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서 좀 비싸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싼 임대를 낼 수 있는 적어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곳 배우지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당연히 역세권 중에 초역세권이나 도보 5분 아주 가까워야 돼요. 네, 시내 네. 중심과 직장 가까운 젊은 거. 직장인들. 그렇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은 특성이 뭐냐면은 아파트는 우리가 노후화돼서 재건축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오피스텔은 재건축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상업용지에 땅이 자꾸 높이 올리는 빌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오피스텔 사면은 임차인이 이탈하고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이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가 또 이 부동산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 네, 네. 요게 어떤 거고 좀 지금 요새 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꼬마 빌딩은 과거 우리가 지난 한 5년 전서부터 쭉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네. 특히 그 자산가들이 아무래도
빌딩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네. 접근을 많이 했던 그런 부동산 상품인데요.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3층에서 5층짜리 저층 빌딩에 금액으로 말하면은 과거는 뭐 2, 30억이었다면 지금 50억까지도 꼬마 빌딩으로 하는데 금액은 꼬마가 아니네요. 네, 그 강남권 같은 경우는 비싸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한 2, 30억 전후로 꼬마 빌딩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네. 기본적으로 빌딩이다 보니까 땅을 안고 사기 때문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그 땅 가치, 건물 가치가 오를 수 있고 네. 임대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상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빌딩을 통해서 상가가 모여 있는 형태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꼬마 빌딩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 자산가들이 증여의 방법으로 활용도 네. 많이 해요. 기본적인 과표가 시세보다는 국세청이 정한 우리가 시가 표준이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네. 기준 시가 적용해요. 그 점에서 아무래도 좀 꾸준하게 자산가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KB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